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615 14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자이신 황선 진행자께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오늘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나로호와 은하삼호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최근 이제 그 남북이 서로 발사한 이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자, 지금 한반도 정세가 지금 격돌 양상입니다. 충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북의 최고 지도자는 그 국가적 중재 조치를 취할 것을 이제 표명을 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국가안보회의 주재를 해서 북의 핵시험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보기 힘든데요. 어쨌든 이 계기는 북의 이제 12월 10일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공개되면서 나타난 양상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로호 발사 성공을 했고, 은하삼호도 이제 발사 성공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가, 또 이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하면서요, 지금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세에 또 그 인식하는데, 정세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좀 단초를 저희가 좀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또 해설을 맡아 주실 분은요, 우리사회연구소의 곽동기 상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 분야에서는 또 전문가로 또 많이 알려지시고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또 모셨습니다. 요즘 이제 박근혜 당선자 시대에 네, 진보 진영이 워낙 전문가가 없으시다 보니 네, 제가 여기저기 네, 그래서 인공위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곽동기 연구위원을 모셨는데요. 자,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죠. 나로호가 이제 두 번의 실패를 끝내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어려움이 많았고요. 근데 한국이 이제 스페이스 클럽의 이제 11번째 회원이 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천문학적 돈을 이제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인공위성을 쏘는 이유가 있는가, 그죠? 지금껏 이제 한국은 인공위성을 타국에 이제 로켓에 실어서 이제 위성을 이제 계속 쏴왔죠. 근데 이제 자체 로켓을 개발한 단계로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런 천문학적 비용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 위성을 자체 개발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대한민국의 인공위성 개발은 그 1992년인가요? 우리별 1호로 돌아가게 되죠. 기억해 보시면 대한민국이 그간 쭉 발사해온 인공위성을 보면 우리별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무궁화 시리즈, 아리랑 시리즈,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리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인공위성들을 계속적으로 발사해 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일단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90년대 발사하던 그 우리별 1호, 그거는 이제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센터라고 또 있긴 한데, 그 사실 건물은 쪼매네요. 별것도 없고 그냥 2층짜리인가 3층짜리 건물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그냥 이 이른바 접시용 안테나 있죠. 그거 하나 달려 있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만들던 인공위성은 시험용 위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기가 작고 딱 이 박스 형태에, 그래서 이제 박스 형식의 인공위성이긴 한데, 그것을 그 당시에 카이스트 학생들이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그 인공위성 제작 기술들을 배워오면서 그렇게 좀 만들었고, 발사는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가이아나라고 해서, 남미 대륙에 보면 브라질, 베네수엘라, 요즘에 우고 차베스로 유명한 베네수엘라 옆에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옆에 가이아나라고 하는 프랑스 식민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식민지. 적도 부근에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이제 그 아리안 로켓을 발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로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실을 때에도 그 아리안 로켓의 이 중심 공간에다가 실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싣는데 그 옆에 보조 섹터에 이제 한 귀퉁이에 두 개를 동시에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 개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리안 로켓은 사실상 유럽연합이 인공위성 발사 대행, 그 인공위성 발사로 한번 짭짤하게 수입을 위해서 경제 수익을 올려보겠다고 해서 이제 만든 사업이고, 그래서 아리안 로켓은 로켓 중에도 좀 특이하게 로켓 엔진도 전시돼 있고 이 로켓은 이렇게 발사된다. 아리안 로켓 모델명도 상당히 좀 많이 광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귀퉁이 자리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발사했습니다. 그거 발사해가지고 난리 났죠 그때 뭐 막. 그렇죠.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연일 뭐 입만 열면 그 얘기하고 상당히 좀 이제 우리별 중독되는, 우리별은 없잖아 하면서 실제로 우리별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별이로 해가지고 막 상당히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 비근한 예를 들어봐도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후에 이제 무궁화위성을 발사하게 되는데, 무궁화위성은 통신을 목적으로 한 위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를테면 예전에 보면 왜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무궁화위성을 발사되기 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기억나는 건 96년도죠. 미국에서 아무튼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봐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것을 위성 중계 라는 게 항상 그 MBC 밑에 자막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중계된다라는 게 자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위성 생중계다 그러면 그 경기 장면이 중간중간에 언뜻 끊기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건 뭐 인공위성으로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뭐 저러나 보다 하면서 저희들은 그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깨끗하죠. 깨끗하죠. 깨끗하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은 보편적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인 통신위성들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그 통신위성들이 전체적인 이제 전파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뭐 GPS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GPS를 이용하는 거는 미국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체제처럼 이 예를 들어서 이 도서 지역, 그 섬에 있는 도서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방송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라디오 같은 것들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 FM으로 이제 FM 기지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FM은 사실 이 선명하게 제시되는 그 전파가 선명하게 다가가는 건 있는데 전파가 멀리까지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이 방송 전파가 고르게 좀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해결한다. 그리고 이제는 뭐 웬만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면 베란다에 접시형 안테나 같은 거 한두 개씩 또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 같은 거 달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궁화위성을 좀 쏘아 올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천리안 위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반도 상공에 존재하는 정지위성이죠. 그래서 그 물론 한반도 상공이라고 해서 한반도의 바로 위는 아니고 적도 상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도 상공인데 한반도가 존재하는 동경 그게 한 130도 정도 될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요. 죄송합니다. 그 위치에다가 인공위성을 딱 올려놓고 그럼 한반도 상공의 기상도, 일기도를 실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관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리랑 위성도 있습니다. 아리랑 위성은 관측용 위성이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아리랑 3호 위성까지 발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인공위성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데요. 지구 관측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에 대한 자원 정보라든지 그러한 이제 각종 다양한 정보 데이터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 이건희와 정몽구 이런 사람들 거고 대한민국 산업 말씀드리다 보니 또 대한민국 산업도 또 이건희 정몽구 아니면 뭐 버락 오바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러한 이 경제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공위성은 사실상 우리의 생활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변화시켜 왔다.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 쏘아 올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리발사한 그죠. 참 인공위성 부분은 정말 이상하게 개발을 해놔가지고 뭐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자, 저희가 제작해서 발사는 위탁했지만 인공위성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 5천억 원 정도가 네. 들었다는 거고요. 나로 네, 우주센터 개발비까지 이제 건설비까지 합치면 한 8천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서 계약을 했던 게 한 회당 2,500억? 예, 회당 2,500억인데 그 책임 규명에 따라서 네네. 이를테면 러시아 측 책임으로 규명이 되면 그것을 추가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그거 있죠. 발사해 주는 걸 이런 걸 해서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천문학적 액수를 사용하면서도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 이득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부가 예. 가치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사전에 좀 더 조건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상적인 이제 위성 발사 사업 예. 그리고 이 발사체 개발 사업, 정상적인 로켓 개발 사업은 뭐 세계적 추세고 국가적 이득이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대한민국이 발사한 나로호와 같은 좀 이상한 상황에 물론 또 이명박 대통령 물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나로 발사와 같은 나로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는 사실상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뒤에 말씀드리면 사실 나로 위성 발사는 그건 러시아 회사들 그죠? 돈 버려졌죠. 예, 그렇죠. 그 후르니체프사죠. 네. 러시아 회사 사람들 그 그러니까 돈 벌어준다기보다는 그들의 과학적 타당성을 저희가 대행으로 이제 입증시켜주는 검증을 해준.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예. 돈은 그러니까 재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넘는데 돈은 러시아가 벌어들이는 이런 좀 이상한 구조가 있다.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일단 이제 좀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예. 자, 이제 작년 12월 12일 북이 이제 은하 3호를 통해서 광명성 3호 2호기를 이제 성공시켰습니다. 위성 그 궤도 진입을 성공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나로 위성 관련해서 비교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두 가지의 로켓, 예. 그죠? 나로와 은하 3호의 로켓. 요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로켓을 비교할 때 이것을 남북 간의 비교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렇죠. 은하 3호와 네. 남한의 나로호.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남한의 나로호가 이 대한민국의 소유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의 제작자는 그 메이드 인 러시아거든요. 네, 네. 예. 로켓. 그래서 그렇죠. 로켓을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비교 대결이 되겠고 인공위성의 비교는 북한과 남한의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나로호의 전체 발사 시스템 가운데 1단 추진체가 러시아에서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2단 추진체, 2단 킥 모터는 남쪽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그러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이 추진체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두 로켓을 비교를 간단히 해드리면 무엇보다도 로켓의 외형상 모양을 봤을 때 그 북한의 은하 3호 로켓은 3단 추진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체가 세 군데에 달해 있고 이게 1단과 2단, 2단과 3단의 분리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좀 관록 있는 발사체. 그래서 이를테면 그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아폴로, 네.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담당한 로켓이 세턴 5라는 로켓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3단 로켓의 형태고, 그 당시 이 지난 시기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쏘아 올리던 로켓들의 형세를 보면 그게 지금 이 북한의 은하 3호 로켓과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단 로켓인데 반해서 나로호는 외관상 보기에 은하 3호와 이 형세가 상당히 다릅니다. 나로호는 2단 로켓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 추진체가 상당히 좀 은하 3호보다 큰 비중으로 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2단 로켓이 올라가 있는 그렇게 좀 외형상 구분이 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인 크기나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나로호가 은하 3호보다 약간 좀 더 큰 사이즈를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측면에서 나로호의 발사체 길이가 전체적으로 인공위성 탑재부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약간 33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은하 3호는 그보다 약간 좀 작은 부분이죠. 2.4m 정도 예. 얘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사 로켓의 직경을 보더라도 나로호가 그 1단 추진체의 지름이 약 한 3m 정도에 되는데 북한의 은하 3호는 1단 추진체의 직경이 3m보다는 좀 작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산을 하기에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도 나로호가 좀 더 이제 뛰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거기는 단순히 이 추진체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로호가 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 보는 부분은 그 2단과 3단 로켓의 차이를 좀 잘못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3단 로켓으로 올라가는 측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뭐 자동차 운전하실 때나 아니면 자전거를 끌고 가실 때 기아가 그러니까 3단 기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단 로켓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기어가 2단 기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분리를 자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연료의 배출하는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죠. 왜냐면은 그 로켓 동체에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좀 올라가다가 한번 잘라내고 또 발사하고 그러다가 또 한번 잘라내고 발사하게 된다는 것은 마치도 이것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변속을 2단이 아니라 3단으로 변속을 하게 되면 1, 2, 3단을 이 자동차 속도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기어 변속을 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은 힘으로 그렇죠.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연비가 거죠. 늘어나죠. 예. 그런데 이것을 기어를 2단 기어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출발할 때 1단 기어로 출발을 하는데 상당한 속도에 올랐을 때 2단으로 가속이 가능하게 되죠. 그 경우는 기어 페달을 만드는 거는 좀 손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연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 보기에 나로호가 은하 3호보다 커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의 단이 2단으로 좀 약간 좀 거칠죠. 단이 좀 이제 이 단분리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궤도에 올라가는 인공위성의 무게는 둘 다 똑같다. 외형상의 차이를 가지고 이 로켓의 규모와 추진력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좀 이 다른 부분이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 궤도에 진입시켰던 인공위성의 이 모양이 인공위성의 크기가 둘 다 이제 동일하다는 점에서 두 로켓은 이 성능 면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이제 볼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얘기해 주셨고 추진력도 지금 추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력은 아마 나로호가 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력이 커야지만이 단분리를 한 번만 하고도 이 인공위성을 목표하는 궤도에 진입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추력은 더 크게 만들어야겠죠. 자, 탑재 위성은 중량이 100kg로 똑같이 지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 3단 단분리가 좀 다른 얘기가 있고 지름이 이제 나로는 좀 더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뭐 궤도에 올리는 그 위성의 무게는 똑같은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상 단분리를 많이 하면 더 좋죠. 저희는 자동차 운전할 때 5단 변속 기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와 마찬가지로 로켓을 발사할 때도 5단 분리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다다닥 단분리를 해내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단분리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발사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단분리에 필요한 불필요한 부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는 단분리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아예 단을 만들지 않고 하나로 그냥 우주까지 가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연료의 비효율성이 너무나 커져 버리죠. 그래서 최근에는 3단, 2단 대체로 이렇게 지금 그 기본 추세로 정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공위성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 올라간 나로호 과학위성 이제 저궤도의 타원 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의 이제 광명성 3호 2호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 이번에 그 2호기죠. 예, 그 2호기는 기본적으로 이 극궤도 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극과 남극을 오가는 그죠? 예, 그러한 원궤도를 돌고 있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과 비슷한 궤도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다 이제 그 완전한 원이라고 콤파스로 원을 그린 것과 같이 완전한 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원과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북극과 남극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러한 이 인공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남쪽에서 발사한 나로과학위성이죠. 나로과학위성의 궤도는 타원 궤도로 알려져 있는데 타원 궤도는 여러분이 그 흔히 타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원은 약간 좀 이제 길쭉한 럭비공처럼 그렇게 기본적으로 좀 연상을 하시겠죠. 타원은 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원은 중심이 하나죠. 근데 타원은 그것을 초점이라 부르는데 두 개의 초점으로 약간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타원을 한번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중심에다가 이 못을 두 개를 박아 놓으시고 그 두 못을 좀 여유가 있는 실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놓고 그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 펜으로 동그랗게 그리면 그거는 완전한 타원 현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타원은 그렇게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타원에는 두 개의 초점이 맺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초점을 지구 중심에 놓고 그렇게 궤도가 운영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초점. 예. 그럼 이제 이게 저궤도라는 것도 이제 이 고도가 낮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저궤도는 타원 궤도를 그리게 되면 지구와 가까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반면에 또 지구와 멀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근점과 고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도달할 때에는 얼마인가, 그리고 또 멀리 멀어질 때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런데 원궤도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원궤도는 이 고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비행 고도가 이를테면은 뭐 그 광명성 3호 같은 경우에는 500km 고도에서 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뭐 이게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궤도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극궤도를 이용하는 때의 뭐 장단점, 이제 타원 궤도 장단점. 그렇죠.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원 궤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구와 가까워지는 구간도 있는 반면에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구간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 나로과학 위성에는 우주 관측 장비를 탑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그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와는 다른 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이 그 광명성 3호 2호기를 광명성 3호 1호기였죠. 지난 2012년 4월 달에 1호기를 설명할 때 우주 관측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로과학위성은 그와 달리 우주 관측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물론 이게 그것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이 타원 궤도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구 대기권에 인접한 그러한 지구 부근의 공간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까지도 같이 이것을 이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정보도 취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는 지구 관측에 더욱더 좀 집중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구를 원궤도로 그리면서 대신에 극궤도 위성을 그리기 때문에 지구의 이 전체 지구의 모든 지역을 전부 다 스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 관측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용도로 두 위성의 용도는 둘 다 관측 위성이긴 하지만 약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어제 보도가 났어요. 이타르타스 통신 여기에 따르면은 러시아 이제 부총리 드미트리 로고진이라는 부총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나로 발사 그 관련해서 어제 앙가라 로켓의 비행 실험이 시작됐다. 2015년부터 보스토니치 우주 기지에서 경량급 앙가라 로켓을 본격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보충해서 연방우주청 관계자가 어제 한국 러시아 합작 로켓 나로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로켓의 1단이 경량급 앙가라 로켓의 원형 모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위성 발사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입장은 자국의 신형 로켓을 이제 실험한 거다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이건 논란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건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나로 1단 로켓이 이제 러시아제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자국 그냥 로켓 실험한 거다. 이렇게 하면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고, 지금 요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이제 러시아의 나로 발사 성공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곧 나로호의 이 실체적 진실을 이 그대로 입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
인공위성을 발사해가지고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인접한 다른 나라가 그거 우리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스페이스 클럽은 과연 유효한 걸까요? 예. 그래서 저는 앙가라 로켓의 발사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2015년부터 경량급의 로켓을 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예.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한국형 추진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추진체 개발의 길이 열렸고, 개발의 길이 열렸고 2020년에는 달에 가겠다. 네. 이거는 정말 박근혜 그 시에 아무리 생각해도 공약이었죠. 정말로 이 이공계 마인드에서 어떻게 저는 약간 좀 문학적 마인드나 좀 이런 그런 소녀적 마인드. 그렇죠. 뭔가 좀 이제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2020년까지 달에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발상의 전환. 뭐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차후의 계획을 보게 되면 러시아 쪽의 계획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게 신뢰성이 높게 되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합쳐져야지 하나의 로켓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합쳐지는 게 추진력이 1단 로켓의 추진력은 약 170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2단 로켓의 추진력은 8톤이거든요. 이것의 합체다. 이것이 과연 1대1의 조합이냐? 라고 할 때 사실상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발사체 기술이 검증된 부분은 2단 로켓, 2단 킥 모터라고 불리는 추진력 8톤짜리 로켓이 이번에 검증이 된 겁니다. 그쵸, 그거는 됐죠. 정말로 그 자체로도 정말 좀 축하할 일이고 우리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이 비정규직 언제 자기가 고용 승계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에 우리 항공우주연구소에 있는 분들 정말로 고생하신 한 해의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 8톤짜리 킥 모터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200톤짜리 그죠? 이 로켓 추진체가 개발에 성공할 거다라는 보장을 쉽사리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나로호는 과연 누구를 위한 나로호인가? 정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려서 결론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상 러시아 사람들 이 우주 개발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나로 위성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련 기술 교류 그리고 저희가 이 사실상 인정한 건 인정해야죠. 그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은 대한민국이 앞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만 로켓 만드는 기술은 러시아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서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 우주 관련 선진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 오고자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나로호 발사가 끝나고 나서는 습득은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됐죠.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나로호 발사를 전담을 했고 실제로 나로호 발사 센터 내에서 하나의 기술 통제선이 그어져가지고 한국 사람은 이 안으로 진입할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제를 해놓고 나로호 발사를 그들이 그냥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기술 이전 효과 발생하지 않았다. 내지는 상당히 미비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형식의 이 프로젝트, 즉 큰 나라, 발전된 나라의 로켓을 돈 주고 빌려 그 돈도 전부 다 국민 세금이에요. 그냥 그 돈을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 세금을 주고 돈을 들여와 가지고 우리가 발사 대행을 해주고 나면 여러 가지 관측이나 계측 정보들은 전부 다 러시아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우리의 자체적인 로켓 개발을 위한 이 핵심 노하우는 이전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뭐 두 차례 이제 실패하면서 실패 과정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 실패한 요인 자체를 분석하는데도 그렇죠. 러시아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극도의 보안 속에서 자체로 그냥 그렇죠.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패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러시아 쪽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발사가 잘못된 거면 다시 발사할 때는 러시아가 자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러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러시아가 잘못한 걸로 드러났어요. 러시아 사람들 인식하기에.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고 앞으로 잘할게. 대신 2,500억 내가 낼게. 이렇게 갈 건지 쭉 해가지고 야 이거는 사실 한러 간의 공동의 책임 아니냐. 왜 우리한테 모든 걸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갈 건지. 저희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 부족하다는 거죠. 데이터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나로 작년 연말이었죠. 예. 나로 발사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고무링 쉽게 말씀드리면 고무 패킹이 빠져가지고 그 패킹은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고무링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러시아까지 들고 갔다는 거예요. 예, 비행기로. 네.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관련 여러 가지 보도 중에서도 러시아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로 보면 러시아는 장사를 한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한 거죠. 예. 한국의 돈을 가지고 자체 로켓을 예. 개발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자체 로켓 실험도 한 거고 성능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얻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적으로 한국으로는 이전되지 않는 구조 이런 예. 구조에 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로는요. 그래서 이거는 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러시아의 상업적 요구와 대한민국의 정치적 요구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형적인 계약이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의문이 스페이스 클럽이라는 게 무슨 공식 기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뭐 통용되는 뭐 예, 하나의 건데. 예. 어쨌든 뭐 10번째가 되냐 11번째가 되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그걸 이제 스페이스 클럽 가입 회원으로 볼 것이냐 이런 논란 잠깐 있다가 어쨌든 10번째로 북을 이제 인정해주고 네. 자기들은 11번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런 식이진 않잖아요, 그죠? 한국적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할 것 같으면 네. 뭐 돈 많은 나라치고 가입 못할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은 이미 스페이스 클럽 가입했죠. 아니면 저기 뭐 어디에 뭐죠? 브루나이나 또 왕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도 돈 줘가지고 그냥 러시아한테 어이 러시아 하나 싸줘. 그러면 스페이스 클럽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게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과대 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기 인공위성 제작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 인공위성도 세계적 경쟁력이 통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공위성과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체 그리고 이제 우주 발사장 이 세 가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스페이스 클럽이다라고 통용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 발사장도 나로 우주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사체가 사실은 좀 애매한 상태가 빠져 있는 거죠. 예. 핵심적인 또 부분 아닙니까, 이 발사체 부분이? 자,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연일 언론에서 뭐 우주 강국 시대 이런 얘기는 막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초를 치냐, 뭐 애국심도 없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애국심 진짜 강하려면 자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주장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로켓 발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자기들이 검증도 못하고 러시아까지 갖다 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뭐 자주과학이고 뭐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일정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단 단분리 로켓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높게 평가를 하시고 과학자들의 이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절대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포장돼 있단 말이죠. 뭐 우주 강국 시대, 스페이스 클럽 11번째 회원 이런 거는 다른 나라가 볼 때 웃을 수도 있다. 아주 웃음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과대 포장을 시켜서 오히려 이제 선동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번에 이 우주 관련 과학 기술자들이 상당한 커다란 쾌거를 이루었는데 국민들의 높이를 완전히 지금의 우리의 기술 수준과 전혀 다른 높이를 이제 환상을 심어줘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과학기술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로켓 관련 기술을 계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데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거죠. 왜 이렇게 늦냐, 뭐 예, 불만스러운 이렇게 거죠.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에 보면은 이것이 한국의 우주과학 기술자들을 고무하고 격려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정말로 어떠한 참 이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잠재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저겁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수준, 현황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근거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뭐 결국 그렇죠. 이제 이명박 정부 그죠? 예. 그 업적으로 지금 치적으로 만들려고 나중에 지금 하는 부분이 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달 착륙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실패만 하면 네. 아니 달에 착륙한 게 몇십 년 전인데 아직도 이것도 못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랑 직결된 주제인데요. 자, 북도 쏘고 남도 쏘고 다 성공을 시켰어요. 어쨌든. 네. 자, 남북의 인공위성이 지금 그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북은 제재를 받고 한국은 축하를 받는지 예. 이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뭐 기사에 따른 여러 가지 댓글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 사태의 본질 정확하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북의 은하 3호는 군사용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미국의 눌랜드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정부의 이제 관계자는 은하 3호가 사용한 연료는 군사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로켓의 외형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피스키퍼라는 게 있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거. 그게 평화를 지키는 건지 피스 브로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스키퍼가 있고 또 미니트맨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은 전부 다 2단 분리 로켓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 2단 분리 형태를 띠고 있냐면 단분리가 많아지면 발사 실패 확률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발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분리는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단 분리 로켓의 형태를 가지고 2단 분리 타입으로 전부 다 이제 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살펴보는 부분은 북한의 이번에 발사한 은하 3호는 3단 분리 형태의 로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형태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꼭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언론에서 배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발사체가 나로호에 비해서 좀 더 미사일에 가깝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막 부각이 되죠. 예를 든다면 그 방금 말씀하신 연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연료가 그 북한에는 이제 하이드라진과 그 적연질산을 이 산화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온에서 이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연료는 언제든 쏠 수 있는 예.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으로 쓴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주장을 했는데 남쪽은 그 케로신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비행기 기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좀 더 정제하고 가공한 등유를 강화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케로신과 액체 산소를 사용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액체 산소는 이 장기간 저장을 하게 되면 액체 산소가 존재하는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결빙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 오래 보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로 이게 표면을 보니까 발사할 때 보니까 얼음이 막 녹아내리는 예. 모양이 보였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요. 예. 예. 그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로호는 인공위성인데 북한의 은하 3호는 미사일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사용이다. 뭐 예.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하이드라진이나 이제 적열질산 같은 내용들도 보관을 며칠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2년이고 3년이고 보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는 기본적으로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액체 연료를 연료통과 산화제를 분리해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물론 미사일도 그렇게 사용하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보관과 이 이송에 그것을 무조건 미사일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은하 3호가 미사일로 전용되기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미사일로 은하 3호가 미사일이냐 미사일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인공위성 발사체로 논의가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은 일단 단분리가 세 차례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것이 발사되는 궤적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이 향후에 ICBM을 개발했을 때 ICBM을 발사할 북한이 ICBM을 개발하면 어디로 발사할까요? 미국으로 가겠죠. 남극에다가 발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미국으로 가야겠죠.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 되는 미국으로 발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궤적 자체가 이거는 남극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호주 대륙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물론 호주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놀라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거를 미사일이다. 미사일 발사를 목표로 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발사 연료 자체만 가지고 그 연료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실험이라면 그냥 지상에서 연소 실험을 하면 돼요. 엔진 갖다 놓고 이 연료통 채워놓고 그죠? 발사를 이거 실제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분사가 되느냐, 얼마나 잘 되느냐 그렇게 이 지상에서 연소 실험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위성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은하 3호의 발사를 미사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로 연료도 그 미국 그죠? 러시아 이제 ICBM 최초의 이제 ICBM 미사일에 들어가는 연료와 동일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상 케로신과 액체 산소는 모든 로켓의 기본 사양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양이다. 그런데 액체 산소의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이제 액체 산소의 온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상온에서 산화시키는. 그러니까 산화제는 그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주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서는 하이드라진을 기름 대신에 하이드라진을 사용을 하는데 하이드라진은 암모니아와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화합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드라진이 연소를 하면은 이산화질소하고 물이 수증기가 나오겠죠. 하이드라진을 넣는데 하이드라진을 태울 때 얘는 산소로 태우는 게 아니라 적연질산 내지는 이산화질소를 가지고 태운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반응을 시켜서 이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 그 측면은 차가운 액체 산소를 상온의 이 적연질산으로 전환시킨 그러한 개념의 차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료 자체를 가지고 군 사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구분은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게 보기에는 예. 오히려 이것이 이제 액체 연료 타입이냐 고체 연료 타입이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은 고체 연료는 연소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액체 연료 타입은 산화제나 이제 연료의 이 유입을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체 연료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성냥불 당기면 그대로 타들어가듯이 고체 연료는 성냥불처럼 그대로 타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부분은 이 고체 연료 방식의 그러한 이제 발사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라면은 그것이 일면 뭐 한번 논의가 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네. 자, 근데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북의 은하 3호는 제재를 받았단 말이죠. 그거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예. 그것이 뭐 로켓의 성능이 어떻고 미사일이 어떻고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그냥 북한이니까 북한이 발사했는데 제재 목록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감히 저는 지금 뭐 MBC나 KBS 이런 데서 나로호와 은하 3호를 비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상당히 좀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박근혜 당선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냐면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북한이니까. 그렇죠.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예로부터 여러 의혹, 그죠? 뭐 이를테면 뭐
박근혜 어머님에 대한 저격이라든지 아웅산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 칼기 폭파 같은 그런 의혹에 쌓여 있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하고 발사했는데 이게 과연 미사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시는 것, 그 연장에서 이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그냥 차라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렇게 알리시는 게 더 오히려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 예. 자, 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제 이게 그 안보리 15개국이 이제 대국들이 핵을 가진 나라들 그리고 ICBM을 가진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은 이제 자체 개발해서 쏘아 올려서 성공을 시켰고 한국은 이제 그 러시아 대국인 러시아의 로켓을 사다가 이제 쏘아 올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사 속으로 보면은 야 너네들 왜 우리한테 안 사가고 자체로 만들어?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도 느낌이 있고 제재를 한 이유가 네. 또 하나는 이제 대국 질서, 대국의 자국 중심의 이 질서를 깨는 거에 대해서 이 제재를 결의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네. 자,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발사 축하를 하는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왜 축하를 받고 스페이스 클럽 가입을 축하하고 우주 강국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북은 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정부, 언론, 과학자들 그죠? 이런 쪽에서 이 나로 축하를 하는 분들은 다 북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 그죠? 이런 이제 모순적인 이중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성을 가지고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본질을 좀 짚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양상 자체가 사실상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 로켓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한이 100% 그들의 기술에 의해서 발사했다는 것을 입증한 자료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의 은하 3호가 외형적으로는 북한이 자립이고 우리 기술이고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뒤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발사하게 된 거라고 해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단적으로 저는 나로호가 안보리에 상정돼 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추진체를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러시아가 갖다 준 걸로 발사했는데 이게 이러한 이 나로 발사 시스템이 유엔 제재 결의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러시아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체 실험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로호는 유엔 제재에 거론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염려는 없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 그늘 속에 러시아 치맛자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북한은 온갖 지금 막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왜 두드려 맞느냐? 예.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개입한 게 없으니까 두드려 맞는 거 아니겠느냐. 견제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도 두드려 맞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우주 산업을 이제 또 뛰어들고 우주 산업의 한 걸음을 나가는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경로를 밟는 것이 더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지금 자기가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았다고 해서 지금 이건 사실상 한마디로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은 거의 감히 그죠? 어디 감히 결의안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디 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결의안이거든요. 네. 그것을 오히려 대한민국이 앞에 나서 있으면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식의 독자적인 우주 기술을 획득할 수 있겠는가 사실 좀 걱정스러운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어서 그 하여튼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일단 우선 이 안보리 결의가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이제 군사 질서 여기에서 이 타격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여타 러시아, 중국 일정하게 뭐 북이랑 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알려져 왔던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장사 속에 좀 개입된 거다. 그래서 이 군사 질서 훼손에 대한 미국의 극도의 이제 그 신경질적 반응 이거 하고
대국들이라고 하는 러시아, 중국의 이 장사 속이 좀 결합돼서 이 안보리 제재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나로 요 발사기 얘기로 했어요. 과학기술 자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한국이 지금 정확한 지금 실상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다 이 과학기술 자립 문제에서도 또 한미 관계가 또 걸림돌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과학기술 자립 문제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한국의 과학기술은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자립을 획득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자립은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이 기술적 자립을 봉쇄시키는 방식은 뭐냐면 시장 논리거든요. 뭐냐면 당신들이 그런 원천 기술을 힘들여 개발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값싸게 지원해 줄 텐데 한미동맹의 정신 아래 함께 합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개발하는 기술들은 주로 어떤 기술이냐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 손가락질을 하면 잘 넘어가느냐, 넘어갈 때 툭툭툭 끊기고 넘어가느냐, 한 번에 부드럽게 넘어가느냐, 스마트폰에서 이 색깔이 이 파스텔 톤으로 쫙 퍼지면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툭툭툭 단계가 거치면서 넘어가느냐, 뭐 그런 거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자동차를 볼 때도요. 자동차를 몰 때 예를 들면 이제 에어컨의 온도가 아주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뒷사람 뒷좌석까지 함께 시원해질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 향상, 예를 든다면 어떻게 집을 짓는 것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력을 송전하는 것이 전기료를 낮출 수 있겠는가, 그런 방향의 과학기술 개발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그죠? 뭐 무슨 TV에 어떻게 해야지 화면이 더 잘 나오게 되겠는가. 뭐 사실상 이 20평짜리 아파트에서는 필요도 없는 거의 50인치 막 60인치 그 TV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주거 형태는 거실이 좁은데 좁은 거실에 한 면에다가 전부 다 스마트 TV 다 갖다 놓고 전부 다 눈 아파가지고, 그죠? 사람들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TV를 왜 계속적으로 개발하느냐 이거죠. 그런 방향에서 기본적인 이 과학기술의 방향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돈 되는 장사,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매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과학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이 좀 전환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장 논리를 가지고 이 들어오고 있는 미국의 기술 공세, 미국의 기술 공세를 맞받아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과학기술 역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나로 발사시킨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상당히 좀 여건이 열악하죠. 오죽하면 저도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과학기술자 여건이 좋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과학기술자들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죠. 과학자가 비정규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48.8% 정도? 그죠. 김 박사, 이런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가게 되면,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가면 여기선 말이지 술집이 어디를 들어가서 김 박사 이러면 무조건 두세 명은 뒤돌아보게 돼 있다고. 그런 동네거든요. 절반이 비정규직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이공계 계열을 이제 특화시켜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됐냐면 이공계가 찬밥받는 신세가 확연해졌습니다. 왜? 아니 뭐 인류대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면 뭐 하는 거냐? 어차피 비정규직인데 그렇죠. 고용 승계도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실제로 담당하는 그 과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이 계약을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 내에 한번 계약을 한 2년 내에 뭔가 기술적 결과를 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3년, 4년이 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는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건 누가 하느냐? 자, 제가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외국에 용역 주나요?
삼성이 합니다. 삼성이 삼성이나 현대가 하죠. 예전에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정보출연연구소를 예전에 새로 들어온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쭉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아니 삼성에서 다 하는 건데 이 뭐하러 하냐고.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이제 국가가 쥐고 나가야 되는 중장기 국책 과제들은 사실상 기업 연구소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일반 사기업에서 지금 하는 방식. 정부 출연 기관이 원래 해야 되는 업무는 사라졌고요. 네, 사라졌고 그나마 좀 중장기적이고 규모 있는 과제 그리고 뭔가 이제 이것이 좀 상당히 커다란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과제들은 사실상 중심은 기업 연구소 중심이 넘어가 있죠. 예.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기업 연구소가 나가는 이 기업 연구소가 뛰어가고 있는데 그 뛰어가는 것을 이 뒤쫓아가고 있는 기술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좀 그런 형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나로 개발한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라고 하는 여기 경우에 비정규직 평균 근속 연수가 1년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예. 그 다른 정부 출연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의 고용 연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이 다 유학을 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서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기가 머리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열받아가지고 나도 미국 간다.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국내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정하게 이 기술 계통 내지는 과학 계통에 진출한 사람들이 한 몇 년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학 기술이 이 미국으로 편중되는 그러한 편향 지향성은 더 커지게 되죠. 예. 과학기술자들의 유출이 심하고 자 이런 조건에서 이제 국가적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제 우주 개발 사업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지금. 이런 조건에서 2020년 달나라 가겠습니까? 달나라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예. 어떻게 저는 2020년에 달나라 간다고 이를테면 박근혜 당선자께서 TV 토론 때 저는 그 TV 토론을 보면서 아유 박근혜 후보 또 실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번에 그걸 아예 기정사실해가지고 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임기가 어차피 2017년이나 2020년은 상관없다고 하시는 건지 왜냐면 하물며 미국조차도 그죠. 그 언제입니까? 1969년도에 최초의 달에 간 이후에 그 뒤로 그러니까 그 뒤로는 뭐 아폴로 프로젝트가 70년대 초반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프로젝트 종료되고 나서 그 누구도 지금 달에 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달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이상하죠. 예. 달에 가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박근혜 당선자만 달에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보내드릴까? 하다못해 가지고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일본조차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달을 탐사하는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지 달에 착륙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기합니다. 예. 물론 2020년이 됐을 때 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 박정희 대통령 따라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싶기도 한데 자 우선은 이것이 뭐 달 가는 것보다 어쨌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에 정부 추정기관의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죠. 우선은 최소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한미 관계가 또 걸림도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군사적 그 관계 이런 문제. 이럴 때면 미사일 통제 체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탄도미사일 개발이 이제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뭐 김관지 국방부 장관이 아니죠.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에 김장수 국방인수위원이 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늘렸는데 당장에 8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손바닥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발사체, 로켓 기술이 왜 이렇게 인공위성에 비해서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네. 인공위성은 뭐 세계적으로 뭐 손색 없는 위성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로켓 기술은 이렇게 초라한가? 미국으로 한미 간의 미사일 통제 체제에 의해 가지고 한미 미사일 지침 그렇죠. 네. 그 탄도 미사일의 그러니까 탄도체, 탄도체는 이제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이런 비행체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한 궤적을 긋는 비행체의 개발 자체가 봉쇄돼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전두환 정부가 그대로 허용을 하고
아유 내가 5.18 때문에 죽겠는데 이거라도 일단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 다 봉쇄시켜 버린 거죠. 예. 그 이후에 한국의 로켓 기술은 전혀 정체돼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로켓 개발 자체가 억제되어 왔고, 그렇죠. 이거는 봉쇄되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국가와 국가 간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주 독립 국가라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죠.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기술 개입에 의해서 한국의 로켓 기술이 발전이 저해돼 왔던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 뭐 스페이스 클럽 가입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자, 군사 주권부터 찾고 그다음에 우리 비정규직 연구원들 다 정규직하고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게 과학기술 분야 아닙니까? 또 우주 개발 그렇죠. 분야 아닙니까? 예. 달나라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좀 당황하고 황당한 사회입니다.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동화책을 보다 보면 아니 박사님 이거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뭐 수임 있는 박사님 막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 비정규직이에요. 그거. 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님, 아유 뭐 무슨 교수님, 그거 뭡니까? 그거 비정규직이잖아요. 시간 강사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저도 뭐 그런 저는 강연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갑자기 난금없이 교수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교수님이잖아요. 네. 대학 교수도 비정규직이고 과학자도 비정규직이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좀 실태가 심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관계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독립 자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고 또 과학기술 분야는 이게 축적 아닙니까? 축적 그죠? 네. 실험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이런 축적 이 과정이 장기간 계획과 시도 그리고 국가적인 힘의 집중 인재 경험이 양성, 축적돼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예.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제 올라설 수 없는 것이 이제 우주 강국의 그 높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뻥치지 말자. 지금 정부가 임기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자꾸 막판에 이명박에 치적해서 감옥행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속지 않습니다. 치적이 너무 없어요. 네. 네. 사대강도 망하고 막. 치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네. 그래서 이 나로 성공에 얽힌 정치, 경제 그리고 주권 문제 이런 것에 또 정확히 좀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칠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나로 그리고 운하 3호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대담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채널 6으로 148회였고요.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이 격돌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로 발사 그리고 운하 3호에 얽힌 뭐 안보리 결의안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인식과 공정한 인식 그리고 이성적인 인식과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 채널 6기로 148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